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거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생각에는 2월 달에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2월 달에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대표님 벌써 엄청난 기회가 온 거 아닌가요? 뭐 이 정도면 엄청난 기회가 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저는 1월 달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뭐 지금도 기회면 기회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큰 기회긴 한데, 1월 달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 생각이 맞다면 2월 달은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2월 달 변동성이 있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제가 아직 또 가서 제가 봐야 돼요. 올해까지 보는 올해 12월 그러니까 연말까지 제가 보는 지수의 고점은 한 2,900선에서 3,000선입니다. 저는 많이 가봐야 3,050선. 그러니까 못 가면 한 2,030선 정도. 요 정도밖에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못 볼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보는 이게 그 임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커서 실적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제가 보는 형태에서는 이 정도 선이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요 정도 나오겠죠. 이거나 볼 때 제가 하반기 갈수록 그러니까 상반기에 아마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딱 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세요. 지금이 한 2,600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600선에서 저는 한 2,500선까지 열어놓고 있는데 어쨌든 2,500선이라 하더라도 2,930에서 한 3,050선 가면 대충 한 4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 정도가 그 연말까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니까, 반등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면 지수로는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박스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올해 스타 종목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2월 달에 매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대표님 지금 1월 달에 이만큼 떨어졌는데 왜 자꾸 1월 달에 매수를 하라 그러지? 왜 2월 달에 자꾸 매수를 하라 그러냐? 1월 달에 매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자꾸 2월 달에 자꾸 엄청난 기회가 올 거라고 벌써 엄청난 기회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볼 때 2월 달에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 2월 달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좀 변동성이 큰 장세. 그 원래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보는 그 지표도 있고요. 제가 보는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보는 지표나 제가 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은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2,933천 정도 될 것 같고요. 2월 달에 지수가 연중 저점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게 2,500선이 될지 2,400선이 될지 아니면 2,600선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연휴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번에 바닥을 찍으면 이게 연중 최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달 지수가 연중 최저점이 되고, 그리고 2월달에 지수가 저점을 잡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하반기까지 100% 수익 날 종목이 적잖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종목을 정말 잘 골라야 되죠. 그래서 올해 종목을 잘 못 고르게 되면 올해는 생각보다 수익이 덜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는 종목을 잘 고르는 형태의 흐름들로 반드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배당을 발표했죠. 그래서 2.64%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형태에서는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형태에서는 올해 반도체 업종 그다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왜 작년 12월 달에 하고 작년 11월 하고 12월 달에 제가 그 한국경제TV 목요일 날 하는 끝장 전략에 나와서 제가 삼성전자 많이 가도 많이 상승해도 8만원 초반 못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만원 초반 왔다가 그냥 바로 꺾일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작년에.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막 댓글에 8만원 중반으로 가니 안 가니 지켜보겠다. 왜냐면 그 당시 삼성전자 8만원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이제 이렇게 놀랬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8만원을 8만원을 탁 돌파하자마자 왜 고점을 맞을까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표가 하나 있죠. 이게 테슬라입니다.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그하고 저는 2월 달에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올 것 같은데 2월 달에 저점이 어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월 달에 저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확률을 보면 2,500선의 확률이 한 40%, 확률로 보면, 그리고 2,400선이 한 30%, 2,600선이 한 3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연중 저점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연말은 제가 아까 2,950에서 3,000, 연말 12월달은 제가 2,950에서 3,05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저점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점을 잡고 나면 하반기에 100% 수익 날 종목이 많이는 못 나오고요. 적잖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잖이. 그러니까 많이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실적 베이스, 임금 상승이 너무나 크게 작용해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좀 힘들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볼 때 확실한 거는요, 잘 잡아야 돼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2월 달에는 지수, 그러니까 종목들 싹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주식을 잘 사놓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올해가 가장 힘든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연초에 뚜르게 맞았는데 올해가 가장 힘든 장인데 저는 내년 시장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만 박스권으로 견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가장 힘든 시점이고 올해만 지나면 내년에 엄청 좋을 수 있는 시점이 오겠죠. 어떤 섹터가 좋을지는 아직은 몰라요. 제가 이제 차차 그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발굴해 나갔는데 어쨌든 2월 달에 저점 찍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점 찍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다시 첨단 쪽으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업종으로 바뀔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만 우리는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잘 잡아주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첨단 쪽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는 분명한 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올해 좀 피해야 돼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올해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좀 피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가라는 게 그래요. 한 해 열심히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좀 쉬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대형주가 잘 갈지 중형주가 잘 갈지 당연히 뭐 얘기할 건 뭐 있습니까? 당연히 중형주죠. 뭐 일부 대형주도 잘 갈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얘기할 게 없어요. 이거는 뭐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 없죠. 이거는 뭐 다 정해져 있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올해 저점이 뭐 2,500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봐야 3,000선인데 어차피 500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대형주 장사가 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대형주 장사는 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똘똘한 중소형 그러니까 소형주도 조금 덜 같고요. 이번에는 옐로칩 장세죠. 옐로칩 장세. 예. 중형주 옐로칩 장세. 플러스 옐로칩 장세. 그리고 왜 제가 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 중에는 임금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 이제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섹터는 중형주나 옐로칩 섹터라고 봅니다. 예. 대형주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예. 물론 이제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아주 이렇게
일부 종목들은 갈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보 만약에 대형주 하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대형주는. 이번에 대형주는 저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요. 반등은 나오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자료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한 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한 번 실질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GDP가 막 이렇게 빠져도요. 임금이 잘 안 빠져요. 여기도 보시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갔다 빠져도요.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잘 안 빠져요. 늦게 빠지거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빠져도 시간당 평균 임금은 잘 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표님.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나면 좀 여러분들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연준에서 최근의 분위기는 뭐냐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의 분위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분위기고요. 올해 상반기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연준에서 작년 하반기는 경기하고 물가를 다 이제 떨어지지 그러니까 물가는 잡고 그 경기나 자산은 다 이렇게 둘 다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 여러분들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2주 전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 드렸는가 하면, 제가 그러니까 이거 이후에 정말 시장이 급격하게 빠졌죠? 제가 이거는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3주 전인가요? 목요일 날 오후 2시 30분 방송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파월 의장이 자산시장의 상승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왜 위험한가 하면 연준 의장이 미쳤다. 제가 그때 방송에서 차마 그 얘기를 못했고 이건 되게 위험한 얘기다. 그러니까 연준의 의장이 자산시장의 하락을 용인하는 발언이다. 그죠? 이 얘기를 제가 그때 3주 전에 목요일 날 방송에 나와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재밌는 거 하나, 그러니까 방송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 앵커가 이제 그 방송을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나미노 앵커인가요? 나미노 앵커였어요. 근데 나미노 앵커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연준이 지금처럼 주가를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했는데, 그때 제가 대답 뭐라고 했습니까? 아닌 것 같다고. 의장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것은 이게 지금, 페드 의장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아마 자산시장 하락하는 것들을 더 이상 막아주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요, 어제 1월달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이 주식의 변동성이 심해지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돌려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뭐 긴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주가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보여드렸는데요. 의장이 그랬어요. 저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 싫다.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세다. 그러니까 경기나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하반기까지 다 신경 썼다면 올해는 그냥 물가 잡는데 그냥 올인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요, 파월 의장이 또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제가 왜 그 2월 달에 한 2,500, 2,400을 보는가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조금 더 출렁거릴 수 있고, 우리는 2월 달에 바닥을 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2월 달에는 바닥이 나올 것 같고, 바닥이 나오면 우리가 사면 되는데, 지금 너무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파월 의장이 그때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3월 달에 빅샷이 있느냐. 그러니까 4월 달에 50bp, 제가 이제 최대한 전문용어를 안 쓸 거예요. 50bp 금리 인상 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no comment.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조만간에 할 거다. 그 다음에 QT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여기서 QT라는 건 양적 축소입니다. 국채를 다시 파는 거죠. QT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하반기 하면 하반기 한다, 뭐 상반기 하면 상반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3월부터 의논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형태의 흐름들에서는 어떤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최근 주가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까, 파월이? 난 그런 거 안 본다. 요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3월달 50bp 합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코멘트. 양적 축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3월부터 의논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페드의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물가를 잡겠다라는 생각, 성장률은 굿이라 그랬어요. 성장률은 굿이라 그랬고 성장률 좋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너무 인하를 시키게 되면 긴축을 갑자기 하게 되면 좋았던 성장률이 꺾일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 좋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이 부분들은 지금 귀에 안 들어오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페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파월 의장이 굉장히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는 스케줄을 알려줬거든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스케줄을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그래서 시장이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 다 노코멘트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페드가 기존의 스케줄을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테이퍼링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스케줄을 다 알려줬는데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시장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주는 게 없어요. 다 노코멘트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불확실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딴하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제 예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딴하는 파월 의장이 자기 생각에는 이게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시장이 경기를 일으킬 것 같다는 느낌에 굉장히 조심한다고 말한 부분인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시장에는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이 노련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파월 의장이 노련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걸로밖에 안 봅니다. 파월 의장이 노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그밖에 안 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확실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시장이 되게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생각만 하고 자기의 발언을 되게 조심했는데 그 조심했던 경우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되게 싫어하는데 오히려 시장에 더 불확실성만 준 거예요. 그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월 FMC가 끝나기 전에는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한 3회에서 4회가 될 것이다라는 게 가장 많은 확률이거든요. 이게 컨센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컨센서스. 요게 이제 인베스트닷컴에 들어가면 그 이제 매번 45일마다 FMC 한번 하고 나서 나오는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게 이제 3회에서 4회가 나왔는데 1월 FMC에서 의장 파월 의장은 자기 딴하는 잘했어. 나는 최대한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말을 조심했어야 됐어. 뭐 그렇게 하면서 말 되게 조심했다고 생각하고 질렀는데 이런 FMC 딱 끝나고 나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니까 이게 컨센이 어떻게 올라갔는가 아세요?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높은 컨센서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렇게 할 것이다. 이게요 4회에서 5회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월 의장이 시장에 최대한
이게 경기를 안 일으키려고 자기 딴하는 말을 되게 아끼고 함부로 말을 안 하려고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 그게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작용하다 보니까 시장이 오히려 그 FOMC 끝나기 전까지 회의 끝나기 전보다 컨센서스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회장이 이번에 아마 제 생각인데요. 이번에 이게 끝나고 나서 굉장히 후회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법조인 출신이라서 아직 시장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날 우리가 새벽 2시 반하고 4시까지 계속 이렇게 봤거든요. 원래 이제 요즘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잘 안 자요. 특히나 이제 FOMC가 중요해서 그날은 제가 좀 덜 잤거든요. 많이 안 잤는데 그걸 딱 보면서 와. 근데 파월 회장 기자회견 딱 끝나니까 뭐 이게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 그러니까 반응들이 나오는데 뭐 뜨한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네, 아니요 물가를 잡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겠죠. 물가를 잡으려면 3월 달에 빅샷 있겠다. 그러니까 50bp를 할 거다. 그 다음에 뭐 QT도 상반기에 할 거다. 이게 QT라는 건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이라는 건 뭐냐면 국채를 파는 거죠. 우리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좀 거짓말 좀 보태야 갖고요.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테이퍼링을 얘기하는 국가가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 중에서 양적인 QT를 얘기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와,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경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본격적인 지수는 2월달에 삽시다. 2600 무너지면 삽시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희 쪽에.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이게요. 1월 13일 날 저희가 문자를 보낸 거예요. 1월 13일 날. 저희 회원들한테.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2월달 지수가 2600선으로 아마 갈 거다. 그래서 인버스 2X 비중 계속 추가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주식 비중은 20%만 딱 놔두고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버스만 샀다 팔았다 한 거예요. 그리고 파생하신 분들은 파생 매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2월 13일 날 제가 이거를 파월 의장 얘기 듣고 이거 아니다. 급락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때 주식 비중 20%로 그 전에 20% 줄이고 그리고 인버스만 계속 샀다 팔았다 했어요. 그래갖고 어제 저희가 인버스를 마지막으로 이익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사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갖고 있어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제 선물 하신 분들이 선물 다 매도했어요. 마지막 물량을. 그 선물 매도해갖고 수익금이 뭐 1450, 1470 막 이렇게 다 선물을 지금 실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는 내려올 때마다 거의 주식 비중은 거의 안 담고요. 20% 정도고 인버스만 이렇게 주구장창 매수했어요. 샀다 팔았다 계속 이제 이익신했죠. 이익신하고 또 사고 이익신하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파월 의장이 저런 얘기하고 스탠스가 바뀌면
주식을 산다는 거는 제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이렇게 보냈어요. 어제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네. 어제 보낸 거잖아요. 1월 27일 날. 2600선 무너지면 주식 매수 시작해도 안 늦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주식 서두르지 말자. 그러니까 주식 매수를 하는 것들을 절대 서두르지 말자. 그러니까 비중을 막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걸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2월 달부터 우리 산다 그랬으니까 연휴 이후에 사야죠. 연휴 전에는 저희는 관심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월 달에 저는 엄청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2500선이 될지 2400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2월 달에 주식을 살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만 남겨놓은 기자회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보면서. 그래서 2월 달도 만만치 않겠구나. 그 파월 의장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너무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가는 잡아야 되겠고 왜냐면 자기가 일단은 실책을 했으니까 연준이 실책한 거니까 물가는 잡아야 되겠는데 보니까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자산 시장을 좀 빠뜨릴 정도의 어떤 긴축을 하겠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또 경기 이렇게 같으니까 자기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는 게 실책을 한 거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파월이 어제는 완벽하게 실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몰랐던 거예요, 파월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닌 실책을 한 거죠, 파월이. 잘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악수가 돼버린 거죠. 근데요,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그냥 제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파월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워줬기 때문에 아마 2월 달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2월 달에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식을 사려면 진짜 좋은 주식을 사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부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라인은 끝. 요 설명은 이제 끝났고. 자, 요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죠? 요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끝냈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파월이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3월달, 그러니까 3월달 FOM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달 FOMC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파월이 이번을 계기로 아마 3월 FOMC는 좀 다를 거예요. 회의에서는 좀 확실하게 어떤 일정, 그러니까 스케줄을 아마 시장에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뭐 50pp가 되든 25pp가 되든 일단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 3월 달에 하면 시장에 대한 뷰는 알려주겠죠. 제가 파월이라도 100% 알려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경험하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거 시장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얘네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100%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파월은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았다는 거죠. 얘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3월 달에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수를 똑같이 안 할 거고,
그러면 3월 FMC가 되면 이제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죠. 왜냐하면 일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50pp를 하든 뭘 하든 일단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3월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악재가 시장의 악재가 인플레이션과 긴축이라면 이건 이제 제가 볼 때는 3월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이제 형태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경기와 실적의 그런 그 모멘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나 실적이 더 이상 더 안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경기가 많이 안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판이라고 그러죠. 보통 얘기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그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프레임이 이제 긴축이나 인플레이션에서 경기하고 실적으로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묘하게도 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바뀌는데 묘하게도 3월에 중국에 전인대가 있네요. 양회.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미국의 FMC가 있고 미국의 FMC에서 일정 부분 어떤 형태의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딱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딱 끊기는 시점에 이거 뭐야? 3월달 전인대가 있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끊기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네. 이거 무슨 드라마 같은 일 아닌가요? 잘 짜여진 각본의 드라마 이런. 그래서 3월 이후부터 이제 경기와 실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뭐지 이게? 이게 어떻한 의미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니까요. 지금 버핏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버핏 지수, 버핏 지수 설명드려야 되네. 어제 기준으로 186.8입니다. 미국의 버핏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이 버핏 지수가 뭔지 알죠? 제가 따로 설명해야 됩니까? 설명드리면 자, 오늘은 연휴 이후니까 제가 천천히 갈게요. 곧 1000명 되겠네. 자, 버핏 지수가요. 지수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여기 TMC라고 토탈 이렇게 전체 마켓의 시가총액 나누기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미국의 시가총액 나누기 국내 총생산. 요게 버핏 지수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좀 집중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버핏 지수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요게 지금 182%예요. 이게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요. 100%면 정상인데 182%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테슬라나 엔디비아나 리비안이나 이 대부분 혁신기업이죠. 애플이나
이렇게 혁신기업이 많이 올라가는 장, 이렇게 혁신기업, 기업 플러스 성장기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주도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이때는 유동성 공급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인하하니까 이런 시기에는 원래 버핏 지수를 뭐 이게 300이 가든 400이 가든 버핏 지수를 적용하면 안 돼요. 왜 버핏 지수 적용하면 안 됩니까, 대표님? 안 맞으니까. 왜냐하면 성장주나 혁신주의 미래 가치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버핏 지수가 막 300을 가든 200 가든 버핏 지수를 투자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버핏 지수가 막 200까지 갔다, 뭐 250까지 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성장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막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버핏 지수 되고 나서 작년 연말 그랬잖아요. 버핏 지수 되고 나서 막 버핏 지수가 막 이런데 뭐 너무 과하다 싶으면 성장주를 로봇 관련주나 이런 거 사서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 하면 유동성도 죽고 긴축도 이제 국면으로 가죠. 전환됐죠. 그러면 가장 먼저 성장주가 꺾이죠. 그러면 성장주가 딱 꺾이게 되면 성장주의 미래 가치를 더 이상 이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버핏 지수를 적용해야 돼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언제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 끝난다고 그랬습니까? 언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언제 끝난다고 했어요? 3월 달에. 그러면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는 지금 시장의 악재는 뭐였어요? 아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시장의 악재는 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달까지의 시장의 악재는 긴축이에요. 그러면 긴축을 할 때 가장 치명적인 거는 어떤 거예요? 긴축에는 가장 치명적인 국가는 한국이죠.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죠. 이머징 국가 중에서 한국은 돈을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을 인출하기 딱 좋은 국가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약하죠. 그러니까 3월 달까지 긴축이니까 긴축의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닥 찍었다고 급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급하게 사요? 지금 제가 보는 이런 시나리오면 2월 달에도 사도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가 2월 달에 사자고 얘기했던 거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보낸 거예요. 2600 무너지면 연휴 지나서 사자. 서둘 필요 없다. 지금 왜 서둘러? 서둘러 상황도 아니고 서둘러 이유도 하나도 없는 장인데 어차피 2월 말까지는 긴축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의 악재가 긴축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3월 달에 FOMC가 회의가 끝나면 이제는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3월달 정도 되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QT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차피 3월달에 테이퍼링이 끝나니까. 테이퍼링은 3월달 끝나겠다고 이번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3월달에 50pp 할 것인지 25pp 할 건지 3월달 되면 결정 났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면서 QT 얘기도 하겠죠. 그럼 3월달 되면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3월달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악재는 뭐예요? 네. 펀더멘탈과 실적이죠. 왜? 아까 임금 상승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부터는 기업의 실적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펀더멘탈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시장이 저평가 국면인가? 아닌가? 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미국의 버핏 지수는 182%. 자, 한국의 코스피 2600선은 PBR이 0.8 이하. 그 다음에 미국은 임금 상승률이 무지하게 올라가고,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악성 비용 코스트 요인이에요. 한국은 임금 상승률이 크지 않죠. 아직 미국보다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3월 달에 전인대나 양회에서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하겠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산업생산 보여드렸죠. 중국의 산업생산 절대금액치 그거 보면 해야 됩니다. 그럼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 미국이 수혜입니까? 한국이 수혜입니까? 당연히 한국이 수혜죠. 자, 그러면 3월 FMC 이후부터는 판 새로 짜야 되죠. 그러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훨씬 더 강하겠죠. 왜? 긴축에 대한 이슈가 끝나버렸으니까. 자, 요거 이해하시는 분 7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는 기간은 제가 볼 때 2월밖에 없다는 거죠. 2월까지. 더 길면 3월 FMC까지만 그런 현상이 있고, 3월 FMC가 딱 끝나면 이제 구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월 달에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 되죠. 올해 미국 주식 저는 비추 안 권합니다. 저는 올해 미국 주식 안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첨단 기업들이 가는 형태의 종목들이 많아서 미국 주식 했지만 저는 올해 미국 주식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차피 금리를 5번 올리든 4번 올리든 6번 올리든 금리 인상의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그 가치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답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절대 급하게 인정하면 안 된다. 2월 달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많이 갖고, 우리 회원들은 지금 현금을 지금 한 70% 갖고 있거든요. 70%에서 80% 갖고 있어요, 지금. 왜? 주식 비중 20에서 30%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는 지금까지 인버스만 했다니까요. 주식을 하나도 안 사고. 왜냐하면 1월 13일부터 2600선 지수 조정하고 예상하고 인버스만 계속 샀어요. 주식 비중이 지금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그동안 내려오면서 계속 인버스하고 선물 매도만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났죠. 왜? 어차피 전 2600선 예상했으니까 1월 13일까지. 그 지수가 떨어질 걸 그때가 아마 2900선, 3000선이었을 텐데요. 그때 1월 13일 날 2600선 조정 얘기하고 인버스 이번에도 내려갈 때 인버스 사고 팔고 계속 했다고요. 우리 회원들 여기 계시지만 저 채팅창 안 막잖아요. 지금 올렸던 원경님이라고 7번 올렸던 분, 이분이 지금 파생해서요. 원경님 1450만 원 벌었죠. 이게 배워서 하신 분이에요. 지수섬을 배워서 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일주일 만에. 블러처님도 1450만 원. 인버스 하신 거는 얘기를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2월달까지 안 사는 거예요. 어차피 연휴 지나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파월이 일을 다 저질러 놨기 때문에 구태에 우리가 일찍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월달하고 3월달 되면 이제 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긴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전인대 쪽으로,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세죠. 이제부터는 3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월 한 달만 견디면 돼요. 그리고 2월 달에는 견디는 동시에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시장 안 좋다, 시장 안 좋다, 시장 안 좋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부터 2월 달부터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지하 밑에 지하 2층 있고 3층 있고 4층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주식 어떻게 매수합니까? 여러분들이 신도 아닌데 뭘 바닥에서 살라 그래요. 그런 건 진짜 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충분히 떨어졌다 싶으면 지금부터 사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뭐냐면 2월 달에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죠? 2500선이 갈지 2400선이 갈지 2600선이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확률 보고 살 건 아니잖아요. 2600선은 약간 사고 2500선 오면 또 사고 2400선 오면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 가야죠.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어야죠. 단 보유하신 분들은 갖고 있긴 한데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어야죠. 지금 어떻게 팔아요? 이제 바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2월달, 3월달 지수 반등 시 제발 종목 교체는 좀 해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주도주가 올해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마이너스 50%인데 어떻게 바꿔? 근데 마이너스 50%인 주식이 연말까지 갖다 놨는데 마이너스 한 20%, 10%로 줄어들면 어차피 난 또 10% 손해잖아요. 근데 그걸 팔아서 연말까지 주도주를 사게 되면 내가 그거를 손실을 내가 메꿀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목 교체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종목 교체가 중요하고 두 번째 제가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선택이죠. 어차피 올해 연말에 2900, 3000 가면 500포인트 남짓이에요. 그러면 이 500포인트 정도, 그것도 하락해서 500포인트 반등하는 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못 갑니다. 뻔한 거잖아요,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지. 저희는 파생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요, 저번에 2820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그때 바닥을 못 잡으면 중간은 없다.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잘못 들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요, 지금 제가 마법의 복리수익님이
마법의 복리스님이 제가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지수 맞고 선물량 마이너스 5만 계약 매도분 일부 청산 현 시간 1만 계약 매수 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발 저런 얘기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의 복리스님이 잘못 알고 계셨으면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지식을 그러니까 꼭 다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파생을 저도 23년 했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저런 얘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이게 언론도 문제고요. 그 다음 좀 파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무분별하게 자꾸 이렇게 팩트가 아닌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 뭔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보세요. 어제도 그 얘기를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제발 좀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물 볼 때 우리가 보통 만기 때부터 수급을 봐요. 그러면 오늘 9천 계약을 담았다는 건 지금 어제 9천 계약 안 담으면 어제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27일까지 5만 3천 계약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친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외국인들이 선물 5만 계약을 매도를 쳤으니까 시장을 밑으로 굉장히 크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마법의 복리수익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올린 거 맞으시죠? 그죠? 그래서 선물이 지난 만기 때부터 지금까지 5만 3천 계약 정도 매도를 쳤으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다는 거는 지수가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선물이 이익이 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매도 친 거 이익이 나니. 그러니까 얘네들 5만 3천 계약을 매도 쳤다는 건 지수가 더 떨어지는 것들, 크게 더 폭락하는 것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것만 보면. 근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9천 계약이 왜 들어오겠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발 부탁이라고. 파생하신 분이 저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물려요. 대표님 그게 뭔 얘기입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예,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장중에 지난 만기 때부터 지금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파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파생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요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3월물 롤오버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그러니까 3월물 롤오버가 5만 2천 계약 순매수가 됐기 때문에 어제까지 5만 3천 계약 정도 매도가 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실질적인 선물 누정 순매수는 마이너스 1천 계약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왜 갑자기 외국인들이 5만 2천 계약을 매수를 했다 갑자기 왜 5만 계약을 이렇게 팝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이후로부터 급속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주식을 공매도를 쳤는데 뭔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선물을 해지를 했다가 그게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어보니까 해지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진다에 배팅을 한 게 아니라 해지를 했다가 해지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채팅창에서 정치, 종교, 지역 발언 이런 부분 다 삭제합니다. 저희 지금 정치, 종교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저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주식만 생각하시자고요. 제가 정치, 종교, 지역 발언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제가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저희 방은 무조건 에티켓은 지켜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까지 포함시켜서 오늘 왜 외국인들 9천 계약 들어오냐? 오늘까지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면 4만 3천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4만 3천 계약을 이렇게 넣으면 4만 3천 계약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다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플러스 9천 계약으로 또 늘어난단 말이에요. 9,100 계약으로.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막 시장이 떨어지니까 막 이렇게 막 파생하신 분도 있고 언론에도 막 그러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막 5만 계약 정도 매도를 쳐서 지수를 하방으로 보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 제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주린이들도 많은데 주린이들을 현혹시키는 거다. 제발 좀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잘 알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면 이게 좋은 정보가 되는데 잘 모르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이게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건 롤오버를 다 포함시켜서 봐야 돼요. 그러면 아직도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는요 9천 계약 플러스예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딱 드리고 나서 제발 부탁인데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라든지 어떤 분들이라든지 제발 좀 부탁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 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은 지금 외국인들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오늘 기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선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 아까 얘기했지만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파월이 어제 너무 아마추어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2월 달에 변동성이 좀 생길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월까지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2월, 3월 FOMC가 끝나면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훨씬 더 저평가돼 있고 훨씬 더 매력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는 이제는 주식 어떻게 해야?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월 달부터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좋은 주식을 사 모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배우죠? 그러니까 롤오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트렌드가 이제부터는 긴축이나 인플레이션에서 경기나 실적 펀더멘탈로 바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만 주식을 살 때 세게 살 수 있잖아요. 강하게 살 수 있고. 자, 제가요, 여러분한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나쁜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느낀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경제TV에 1999년도에 이제 방송 출연을 했어요. 첫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에. 그러니까 그때가 제 나이가 20대, 그때는 경제TV에 20대, 그러니까 그때가 한국경제TV 개국할 때였는데요. 한국경제TV 개국하자마자 그 해에 제가 방송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20대가 경제TV에 출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왜냐하면 경제TV를 보는 시청자층이 꽤 나이가 좀 있으셔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러니까 제 인생을 한국경제TV에 다 바친 거죠.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끝내고 나서
한국경제TV에 들어와서 이제 첫 방송을 했으니까. 근데 제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로 이제 22년 차가 되나요? 23년 차가 되나요? 예. 23년 차가 됐는데, 어, 그래갖고 이제 한국경제TV 내 이제 PD 분들이나 뭐 이렇게 직원분들 웬만하면 다 알죠? 뭐, 23년을 봤으니까 얼마나 다 알아요. 다 인사하고 막 그런 사이가 됐으니까. 근데,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많은 강연회도 하고 많이 했지만, 제가 20년 차가 딱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분야에서 무엇을 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중간선거 이런 것들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지금 물가를 잡지 않으면 중간선거 전에 뭐 굉장히 힘들 거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강하게 긴축을 해서 중간선거 11월 달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11월 달에 이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어떤 형태든 간에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강력하게 긴축을 할 거야. 그래서 상반기 좀 힘들고 하반기는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의 정치 분석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왜 저렇게 긴장을 하는지 좀 이따 제가 오후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민족적인 분쟁도 있지만, 에너지 패권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걸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접근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주식 투자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좌파나 우파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종교나 지역적인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좋든 나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쪽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시장을 못 봅니다. 근데 어떤 분야든 간에 자기 일에 있어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 객관성과 중립성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에서 아마 흔들리게 돼요. 원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제 경험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치나 경제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라이브 방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부탁드리는 건데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시장만 보고 가야 돼요. 내 시장을 보고 가고 투자를 보고 가는 데 있어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것들은 다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을 투자의 시장에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오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도 시장에서 많이 틀리는데 예측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생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분심이 생기는 거를 막잖아요. 그러니까 미사를 볼 때 내가 5년이 그냥 미사만 보는 거.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미사를 보거나 예배를 보거나 절에 가서 기도를 할 때도 분심이 생기는 걸 막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어떤 요소가 나를 방해시키는 걸 다 막아줘야 되는 형태의. 그래야지만 가장 내가 최고였던 그런 어떤 그 순간에 뭐 그 신에 대한 뭐 그건 아니면 최고였던 결과를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어떤 요소도 여러분들이 투자에게 끌고 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그리고요, 어,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흐름들에 대한 그 이제 트렌드가 바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중국의 전인대나 뭐 이런 것들 얘기 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는 반드시 큰 흐름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트를 볼 때도, 큰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치는 건 12월에서 3월이고, 그 다음에 경기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3월 이후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일정을 대충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경기나 실적이냐? 3월 달에 페드가 긴축에 대한 플랜을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전인대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표에서도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지금 저평가돼 있다는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3월 달부터는 바뀌겠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잡고 가야 돼요. 이렇게 큰 흐름을. 근데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 20 몇 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정말 좋은 유튜브 채널이 많아졌죠. 한국경제TV도 있고. 그 유튜브 채널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예전에 처음 나올 때는 좋은 정보를 많이 얘기해줘도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막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냥 몇 개 없었으니까. 이제는 좋은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그 정보나 자료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터를 해서 아닌 거는 버리고 내한테 좋은 정보는 내가 받아서 내가 투자하는데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길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걸러야 되는 능력까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건은 정말 좋아졌는데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졌다. 근데 공부가 재밌게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문가들의 그런 무방을 할 때 이걸 듣고 저걸 듣고 이걸 듣고 저걸 듣고 다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형태의 소중한 시간에 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왜 종교 얘기를 합니까? 그 소중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절대로 공부를 할 때는 공부에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하나의 자료를 보내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김효진 연구원,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원의 유튜브를 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그 성향도 맞고, 근데 이제 김효진 연구원이 요 자료를 이제 하나 이렇게 홈페이지, 페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요 자료가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와, 이 페드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그러니까 페드 홈페이지에 이걸 딱 적어놨어요. 이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학자들은 10년 넘게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지속시킨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논쟁하지만 그 근원에 대해서는 거의 논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는 뭐지? 대인플레이션의 기원은,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 상승 이런 기원은 통화 공급의 과도한 증가를 허용하는 정책, 즉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정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너무 놀랬던 건 페드가 자기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왜 070에 광고 전화 이렇게 많이 오지? 이거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과도한 통화 공급에 따른 거다. 이걸 허용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excessive라고 쓴 거예요. supply of money. 과도한 통화에 대한 지나친 공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증가. 공급이 아니라. 통화 공급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게 증가된 거. 이거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딱 보면서 와, 페드가 이제 자기 반성을 하네라고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하면서 막 자료를 막 만들었죠.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놀라운 자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재밌나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어려우면 이 정도 공부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웁니까? 어려우면 제가 다시 얘기 드리고요. 예. 재밌어요? 계속 할까요? 예. 좀 어려워도 좀 들으세요. 괜찮아요? 예. 계속 할게요. 예. 그러니까 페드 홈페이지에 1A가 딱 나오면서 그래갖고 제가 이건 뭐지?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찾아봤어요. 근데 얘가 너무 놀라운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것 필요 없고 이전까지는 이제 통화를 안 풀었어요.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요. 얘가 9천억이었던 연준의 자산이 2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얘 보세요. 연준이 그 다음에 줄인 적이 없어요. 2010년도에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연준이 보유 자산을 안 줄였어요. 그래갖고 테이퍼링만 했죠. 자산을 안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것들을 테이퍼링해서 그냥 그러니까 자산을 이렇게 매각한 게 아니라 사는 걸 줄인 걸 테이퍼링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근데 테이퍼링만 했는데도 그리스 위기 왔죠. 유럽 재정 위기 왔잖아요. 그 다음 중국 사태 왔죠. 그러니까 못 줄이고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재정 위기 올 때 또 유럽 재정 위기 올 때 또 한 번 늘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또 늘려요. 이번에 코로나 때 4조였거든요. 근데 또 늘려 8조예요. 지금. 불과 18년 만에 여긴가? 19년 만에 8조 7천억 달러 된 거예요. 요 때가 8천억 달러니까 19년 만에 8조 달러가 증가된 거예요. 현대인지니어링 얘기 나중에 할게요. 오후에 제가 종목 얘기할 거니까 기다리세요. 근데요, 페드가 이걸 보면서 왜 홈페이지 이걸 올렸는가 하면 이렇게 변하는 시점에 있어서 2008년도에 뿌렸던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에 뿌렸던 이 모든 그 자산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8조 달러나 올렸는데 불구하고 경기 회복은 찔끔이고 떨어질 때는 금방 떨어지고 또 경기 회복은 찔끔이고 떨어질 때는 금방 떨어지고 이럴 때죠.
페드에서 이제 반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뭐지? 우리가 지금 정책을 잘못해왔나? 이게 우리가 돈을 무제한적으로 푸는 것들이 이게 굉장히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다시 꺾여버리면 이 돈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또 10조 사? 11조 사?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페드가 경기를 살리지 못하고 자산시장만 계속 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페드가 이런 얘기가 적었던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반기 주시장에 앞으로 주식이 하락해도 페드는 아니 페드가 이 홈페이지에 자기 홈페이지에 이걸 넣었잖아. 그럼 앞으로 주식이 하락해도 페드는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주가 반영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있죠. 그러면 페드가 이렇게 주가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유동성을 다시 공급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또 어떤 얘기가 됩니까? 앞으로 최소 3년 동안은 유동성 장세는 와, 이게 뭐예요? 천명이에요. 내일 연휴인데 이렇게 연휴고 금요일인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저 처음 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최소 2년, 3년 동안은 유동성 장세는 끝났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페드가 안 올려주니까.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는 실적주 말고는 대안이 없다. 말되죠? 근데 저평가된 주식 중에서 아무리 가치주라도 실적이 안 좋으면 못 간다? 말되죠? 그러면 앞으로는 종목 선별 못하면 주식 수익 못 낸다? 말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페드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문구와 그리고 이 문구를 뒷받침하는 페드의 최근 20년 동안의 이 자산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페드가 들어가고 있는 이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서 이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장의 큰 트렌드를 잡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공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게 재밌다 그러니까 제가 또 계속 더 하게 되네요. 예. 좀 쉬어야 되는데. 예. 지금 1시간 30분을 지금 쉬지 않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계속 할게요. 그 대신에, 11시 40분에 끝낼게요. 안 쉬고 할게요. 예. 많이 들어오시니까 제가 뭐, 안 쉬고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요번에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담받는 것도 되게 싫고요. 그러니까 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회원 가입 이런 것도 자꾸 신경 안 써. 원래 신경 안 썼지만 자꾸 그런 거 신경 쓰면 분심이 생겨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만 쭉 보고 그냥 가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아까 컨센서스 얘기했으니까 4번에서 5번 정도 올린다고 그러면 이제는 이자 비용 못 내는 기업들은 힘들겠죠. 그죠?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 이제 성장만 외치는 기업들은 올해는 힘들겠죠.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못 잡고 있고 모르는 것만 제가 체크할게요. 아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잘 보세요. 제가 3월 달에 전인대 양회가 있습니다. 일정이 지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할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기에 보면, 조일교라고 치면, 여기 유튜브에 조일교의 행복투자여행이라는 요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출연했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무방을 하거나, 아니면 저녁에 무방을 하거나, 이렇게 긴급하게 제가 이렇게 하는 동영상을 이렇게 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한 동영상, 그러니까 어제 저녁, 어제 장중, 그 다음에 제 일정도 다 올려놔요. 앞으로 무방을 언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무방을 했는 거는 1강, 2강, 3강 이렇게 나누어갖고 1시간 40분씩 올려놔요. 그 다음에 주말에 갑자기 긴급하게 시황 전망한 것도 이렇게 올려놔요. 예, 당연히 올려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보면 제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구독 신청하고 가입해놓고 여기서 보시면 돼요. 다 올려놔요. 주말 강연에도 올려놓고 장중 무방도 올려놓고 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가 놓쳤다. 그럼 제 거 다 봐요. 제가 저녁 무방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제가 저녁 무방한 것도 다 올려놔요. 이렇게. 그다음 갑자기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무방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한 것도 여기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조일교라고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한국경제TV 이번에 만약에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번에 하락 피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요때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부터 계속 제가 우리 유튜브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번에 하락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때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시장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그거 무방에서도 얘기했고. 그 나중에 제가 요거 강의 끝나고 우리 회원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거 얘기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걸 가입을 하셔서 오늘 저녁도 당연히 이거 편집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좀 허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이쁘게 꾸민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데는 돈을 좀 안 쓰려고요. 예. 그리고 어제 한국경제TV에 이제 어제 동영상이 있는데요. 어제 동영상 중에 제 동영상이 1등을 했네요. 52,000 조회수가 나왔어. 예.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동영상도 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릴 테니까 여기다가 반드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영상 순서대로 굵직굵직한 거 많이 올립니다. 예.
근데 조금 이제 1시간 40분짜리 것도 올리고 이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최대한 재밌게 제가 방송을 하긴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길어요. 막 그렇게 파생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우리 파생으로 수익 많이 냈어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막 이렇게 1,400만 원씩, 1,500만 원씩. 저 위에서부터 매년 샀다 팔았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3월 달에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이 전인대나 양해나 이렇게 통해서 중국 유동성을 공급할 거 아닙니다. 할 거죠. 이건 다 알려져 있던 거고. 근데 요게 이제 변수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뭔 변수가 있는가 하면, 자, 보통 우리가 중국이 이번에 3월 달에 금리 인하, 다른 국가들은 다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하를 대폭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왜? 중국의 소매 판매 절대치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중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때 다른 국가들이 다 금리를 인하할 때 중국은 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최소화했어요. 다 아시죠? 예. 근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만약에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금리 인상을 많이 하면 중국이 금리 인하입니다. 여기는 유동성 공급이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좋다 그랬잖아요. 못하죠. 왜? 원래요,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선진국으로 당연히 가죠. 왜냐면 이머징보다는 선진국이 더 안전빵이잖아요, 보통. 근데 선진국에서 이머징으로 돈이 흘러갈 때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